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콩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하다 이제 컨텐츠 떨어지시니까 별거 다 하시네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이 농업 분야의 프로젝트를 했던 것은 한 7년 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ICT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육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가 사업에 한 2억에 참여하면서 농업 관련해서 유럽의 농진청 이런 데랑 또 코업도 하고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 걸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농업을 한번 제가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그 뒤부터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농업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워낙 중요한 아젠다가 많아서 그런지 잘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수집했던 정보들 뭐 나름대로 지식들 이렇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또 쌀입니다. 여러분, 쌀도 쌀의 원산지, 쌀의 근원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맞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역사가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쌀의 근원지라고 하면 뭐 인도는 인도다, 뭐 중국은 중국이다 이렇게 서로들 주장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서적 중에 하나가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고고학의 가장 보편적인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뭐 하버드에서 고고학을 전공하든 저 옥스포드에서 전공하든 아니면 이집트에 있는 그 카이로 아랍 문명권의 대표적인 고고학 학교가 바로 카이로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 고고학을 전공하던 간에 결국 그 책은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처음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04년도 출판본까지만 하더라도요, 쌀의 근원지는 BC 9000년 경이고 그곳은 중국 후난성에 있는 벽시가 바로 쌀의 근원지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쌀의 근원지가 최근 다시 현대 고고학의 이해라는 이 도서가 개정판을 냈었을 때 바뀌어버렸어요. 쌀의 기원지가 한국으로 바뀌었고 연대가 BC 13,000년 경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주의 소로리 벽시가 세계 최초의 쌀 근원지라고 표시를 한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추가적으로 나오면 이 서적은 가장 최근에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고증학을 다시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쌀의 근원지가 한국이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 BBC가 2003년도에 중국 후난성 벽시보다 한국에서 난 새로운 벽시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쌀의 근원지 중에 하나가 바뀔 것 같다라는 보도를 2003년도에 BBC에서 이미 한 바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뉴스에서 그냥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카더라 통신 정도가 아니라, 물론 BBC가 그런 통신사는 절대 아닙니다만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고고학계에서 인증하는 도서마저도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쌀 역시 종주국은 한국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선 역시 미리 대세적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의 주곡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압도적으로 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약 70% 가까이가 주식이 쌀입니다. 아시아 인구의 90%의 주식이 쌀이죠. 근데 아시아는 일단 두 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인도와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인도와 중국 이 두 숫자만 해봐도 그렇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쌀이구나,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인도에서 먹는 쌀의 종자와 중국에서 먹는 쌀의 종자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둘 다 유전학적으로 쌀이죠. 그래서 이렇게 쌀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대표적인 곡물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왜 전 세계 곡물 시장은 밀 가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쌀이 이렇게 더 많이 소비되는데 쌀 가격은 밀보다는 국제 곡물 시장에서 파급 효과와 영향력이 덜한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쌀을 소비하는 방식과 밀을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쌀은 어떻게 소비하죠? 있는 그대로 소비합니다. 쌀 있는 그대로 밥을 지어서 밥으로 먹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쌀 종자가 다르면 그 종자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쌀은 맛이 다른데, 맛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정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인들이 많이 먹는 그 쌀이 남아돈다고 해서 그 쌀이 남아도니까 쌀이 없는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한국에서 갖다가 수입해서 먹자, 그게 잘 안 되죠. 다른 쌀이니까요. 반대로 우리나라랑 이 동북아 지역인 일본 그리고 중국도 중국의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먹는 쌀의 종자가 다른데, 이 북부 지역에 우리나라랑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한국과, 그러니까 중국 북부 지역, 일본 이쪽 지역에서 주로 먹는 쌀은 캘리포니아산 쌀이라고 그냥 통칭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쌀들은 또 인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쌀이 아니에요. 너무 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은 전 세계적으로 쌀이라고 부르지만 하나의 시장이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에 갖다 팔기도 참 좀 뭐한 그런 종자예요. 그러다 보니 쌀은 전 세계 곡물 시장에서 지역적인 이슈들이 많을 뿐이지 전 세계적인 큰 아젠다에선 항상 밀에 밀리게 됩니다. 근데 밀은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나요? 밀을 있는 그대로 소비한 적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밀은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른 무언가를 만들죠. 파스타로 면류로 만든다든가 국수로 먹는다든가 또는 만두같이 뭔가 그 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떡볶이 같은 그런 유로 만든다든가, 여튼 제일 중요한 또 빵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밀은 그걸 가루로 내서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먹는 게 가장 밀을 소비하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바로 밀은 어느 나라 산 밀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맛과 품질이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아주 면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밀 시장은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어쩌다 한번 비싸서 자주는 못 가지만 강남에 유명 베이커리 집이 있는데요. 그 집 빵이 너무 맛있어서 가끔 거기 카운터에 계신 그 점장님께 여쭤봐요. 이 집 빵이 맛있는 이유가 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밀가루도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받아서 그 밀가루를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저야 그냥 단순히 즐기는 사람이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전문가들은 물론 어디 산 밀인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맛에선 한번 조금 줘보세요 했더니 그 주방에서 좀 주더라고요. 그거 한번 혓바닥에 좀 넣어서 이렇게 먹어봤더니 텁텁하고 별거 없고, 그리고 집에 있는 밀가루 좀 해서 넣어봤더니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물론 다르겠죠. 자, 하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 수준에서는 단일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을 만큼 밀은 이렇게 가루로 내서 소비하는 게 특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밀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 시장이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밀보다 실제 쌀의 소비가 훨씬 더 많은 국가, 많은 인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게 하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한 가지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아니, 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먹는 쌀을 국제적으로 캘리포니아산 쌀이라고 부릅니까?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대거 어디로 많이 이주했나요? 하와이나 또는 캘리포니아 지역 근처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사탕수수 농장이나 이런 데서 또는 철도 건설 현장에서 고된 노역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었죠. 지금도 하와이 인구의 한 5% 정도가 우리 한인이거든요. 옛날 사탕수수 농장 재배 현장에 가는 그 1세대 한인들이 대거 갔었던 그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중국과 한국과 일본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그쪽 지역에서도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 먹고 싶은 니즈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바로 이렇게 대거 몇백만 명씩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중국인, 그 다음에 일본인 다 합치면 이 숫자가 더 꽤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의 주식인 쌀을 공급하자라는 당연히 산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시장에서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쌀이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 캘리포니아산 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 한국이 원산지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주곡인 쌀, 누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누가 제일 많이 소비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자 소비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과 인도죠. 이 두 국가가 바로 쌀의 가장 많은 생산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은 매년 한 2억 톤 이상의 쌀을 생산해서 전 세계 쌀 생산의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도가 그 다음인데
있는데 매년 한 1억 6천만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 다음인데 8천만 톤, 방글라데시가 4천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쌀을 생산하는 이들 국가들이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쌀은 내구에서, 즉 국내에서 소비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쌀의 시세는 밀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좀 덜하게 되죠. 자급자족하려고 생산하는 것인데 그것이 국제적인 유통에서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밀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바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원산지인 이 쌀이 여기저기 보급이 됐었지만, 그렇지만 한동안은 우리가 쌀이 부족했던 나라라는 거 뭐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유엔에서도 종종 보고되고 사례 연구가 되는 또 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웃음이 나오는데, 전 세계의 주식 문화가 바뀐 거의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꼽습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쌀보다 밀을 더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주곡이 바뀐 나라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는 60년대 초반에 너무 쌀이 부족해서 쌀을 먹는지 많이 먹는지를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했었죠. 그래서 흰 쌀밥만 싸오면 그 학교에서 혼나거나, 공무원들도 금요일인가 특정 요일에는 밀가루 음식을 반강제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짜가 배정돼 있었을 거고요. 국가에서 또 국민들에게 혼분 장려 운동이라고 해서, 분식, 즉 여기서 분은 가루 분자라고 해서 밀가루 음식을 먹어라 라는 거거든요. 분식을 더 강요하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때 혼분 장려 운동 덕분에 학교 근처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곳곳에서 분식점이 생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분이 가루 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음식을 파는 식당,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주 가볍고 경제적으로 금방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즐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방점을 찍은 게 바로 라면이죠. 우리나라가 또 이제 많이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삼양라면사 초대 회장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엔지니어에게 라면 제조법을 배워와서 또 라면을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불티나게 팔렸고, 정부에서도 밀가루 음식인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걸 적극 권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바로 이런 기조 속에서 이제는 쌀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국가 국민들 전체의 입맛이 밀가루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 좀 드세요라고 완전 주곡 문화가 바뀌어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가에서 가장 큰 고민이 어렵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컨텐츠 팔아서 어렵게 벌어온 달러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천연가스나 석유 사오기도 바쁜데 우리가 남아도는 쌀을 두고 밀가루를 또 이 돈 가지고 수입해 와야 되는가 라는 의구심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재배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밀 자체 생산하는 건 1%도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서서 힌트를 드렸죠. 일단 밀은 밀가루로 소비하기 때문에 서양에 대규모 재배됐던 값싼 밀과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는 이 밀이 가격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우리 밀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 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처럼 믿고 먹을 수 있는 밀, 이런 브랜드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기후에서 왜 쌀을 주곡으로 했겠습니까? 기후 환경상 밀보다 쌀이 훨씬 더 잘 자라는 토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후 조건도 안 맞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밀을 강제 억지 춘향처럼 재배해봤다?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농림부에서는요,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해서 슬슬 보급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가루쌀이라는 겁니다. 이 가루쌀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쌀을 소비하는 것처럼 그냥 먹는 쌀을 위한 쌀이 아니라 가루로 내서, 즉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한 쌀가루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종자를 만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여기저기 농가에 보급해서 이걸 좀 재배해 주십시오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은 매년 남아돌지만 밀은 매년 부족해서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루쌀이라는 걸 통해서 밀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간히 이런 정부의 노력들을 설명해 드리면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쌀도요, 정부의 R&D와 정부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자급자족됐던 성과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50원짜리 동전 뒷면에 뭐가 있나요? 뭔가 곡물 그림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쌀입니다.
벼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품종인데 이 품종은 서울대 허문회 교수가 만든 것인데요. 우리가 기아에 허덕였을 때 단일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우리 토양과 우리 기후 환경에 적합한 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서 직접 여러 가지 품종들을 이렇게 저렇게 교배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우리나라 자체 품종입니다. 왜 필리핀까지 갔느냐? 우리나라에서 쌀 연구하려면 계절적인 환경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연구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 필리핀을 가면 1년에 두세 차례 벼를 심어서 쌀을 수확해 보면서 상호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까지 가서 거기서 연구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 중요한 흔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전에 주조해서 집어넣기도 한 것이죠. 자, 이처럼 쌀이라는 것도 우리가 근원지였는데 최근은 이 쌀은 남아돌고 그리고 밀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쌀을 다시 한번 개량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노력, 이런 게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